뉴스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돌아왔습니다. 네, 무사히 돌아오실 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어제 제가 아침에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출연한 방송에서 확진자가 나왔었다라고 해서.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면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그냥 살아갈까 아니면 검사를 받으러 갈까 고민을 하다가 오전에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화상으로 출연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오늘 오전 9시경에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예, 우리는 또 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예, 어쨌든 무사히 돌아오셨으니까. 어제 혼자 진행하면서 조금 짝 잃은 기러기 마냥 슬퍼하더라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눈물이 줄줄 흐르고 줌으로 아무래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방송에서 줌으로 하는 경우를 몇 번 봤는데 한 번도 그게 뭐 성공적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약간 음성이 약간 우그러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뉴스 화사님도 약간 이 음성이 우그러지고 그랬어요. 그걸 듣고서는 저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줌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목이 매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음성은 일그러졌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북 음성에 계신 청취자분들과 함께 감격을 나누고 싶고요. 그런 음성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펄펄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어제 없어요. 검사 받을 때는 조금 아프더라고요. 잠깐 동안이지만 저는 면봉이 그렇게 깊게 콧 속으로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깊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저하고 같이 검사를 받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그랬다고. 그래서 저 혼자 엄살을 핀 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코 짧으신 분들은 긴 면봉이 들어오면 더 아프겠네요. 뭐 코가 짧은 건 저도 이제 받아봤는데 왜냐하면 CBS 감염 사태가 있었어요. 또 셧다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저도 받아봤는데 저도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가 그렇게 뭐 높은 코는 아닌데 그런 걸 볼 때 역시 숙련된 의사 선생님이 숙련된 방식으로 검체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코가 찡하고 눈물이 나는 검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안 아픈 면봉을 개발하면은 시장에서 아주 히트 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 검체 채취하는 면봉이 또 우리 K 방역의 또 그거예요. 이 생산품입니다. 그래요?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그러면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해 오셨는데 보니까 청와대 개각 인사 발표하고 그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된 박범계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주 어려운 때 들어가네요. 네, 박범계 의원, 그러니까 학계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 장관, 제가 예고했던 대로 이것은 드라마의 종영이 아니라 시즌2를 의미한다. 시즌2다. 그렇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내년부터 시작되는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한정혜 의원, 삼선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는데 한정혜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환경부로 갔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노동 문제를 같이 다뤄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도 지냈고 알고 보면 이분의 학사 석사 전공이 환경공학이었다. 그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전직 김은경 전 장관이나 조명래 전 장관, 조명래 현 장관이죠. 환경운동가 장관의 시대는 끝이 났다. 정치인 환경부 장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이죠. 환경운동가 출신이 많이 가는 자리거든요. 환경부 장관이 정권을 초월해서. 또 과거 정권의 사례들을 보면 환경부 장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환경부에 대한 신뢰이지만 과거에는 오늘날보다는 약간 중요성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명망가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가기도 한 그런 자리여서 상당히 환경부란 뭐냐 이게 좀 의문이 좀 남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번 이 인사 자체는 또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건데 일단 정치인 출신 2명을 이제 앉힌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좀 고려한 이런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 정권은 어떻게 이 인사를 장관 인사를 하려고만 하면 사실 예상 못한 어떤 논란 그리고 예상하지 않은 것인지 알면서 한 것인지 어쨌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논란들이 펼쳐져서 최근에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장관도 그렇고 뭐 고생 좀 하셨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이번 인사의 핵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그 뭐 언론의 표현을 빌면 짐을 싼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내보내는 거냐에 대한 어떻게 모양을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교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추미애 장관부터 교체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하면서 잘못해서 이제 경질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다른 장관하고 그래도 몇 명이라도 붙여서 1차 개각으로 여러 명을 바꿀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 말씀대로라면 추미애 장관 때문에 그 불똥이 다른 부처로 튀어가지고 갑자기 유탄을 맞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나마 지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장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조명래 장관의 경우에 2018년도부터 11월부터 장관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2년이 이제 지난 거고 그러면 이제 교체 수요가 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장관인 것인데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이 내각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힘이 그렇게 뭐 강한 그런 상황이 다른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하고 붙으면 판판이 져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부서였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주변적인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좀 인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저 같은 평론가들은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면 떠나는 장관 치고 속 좋은 장관 없겠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유탄이 튀면은 환경부의 힘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환경운동가 장관들이 그렇게 썩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논란, 낙하산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조명래 장관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쪽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4대강 같은 거 왜 이렇게 빨리 해결 못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았고 거꾸로 이제 재계라든가 이쪽에서는 오늘도 그 행정심판 결과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설악산 케이블카 이런 거 왜 환경부가 중단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양쪽의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정치인 장관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무적 감각 이런 것들은 더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조금 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범계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또 언론이 주목하는 것이 그동안 이 강한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검찰 개혁 이슈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박범계 이 후보자가 과거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 중에 성렬이 형이 있습니다. 네. 성렬이 형. 네. 이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이제 정권을 잡지 않았을 때죠. 이전 정권 때죠. 그때 이제 윤석열 검사가 정의의 검사다 이렇게 해서 버텨달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성렬이 형 그랬는데 실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도 하고 또 연수원 동기고 이래서 그런 개인적인 또 접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검찰 개혁을 뭐 포기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무슨 정권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좀 지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도 이제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분위기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대되는 게 있는 게 박범계 의원이 예산심사 도중에 법원 쪽 인사가 나왔을 때 의원님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좀 해보라고. 생각나네요. 그러면 장관이 되면은 의원님 법무부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할 것 해봅니다. 같아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될 때 그 형이라고 했던 거는 본회의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그 사연을 밝히며 강력한 윤석열 지지 그 발언을 했었던 분이 바로 지금 박범계 후보자입니다. 그때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번 정부에 유달리 의원 출신 장관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의원 장관이 10명이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11명, 노무현 정부에서 10명이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는 역대 장관 중에서 13명이 의원 겸직 장관입니다. 만약에 2명이 더 임명이 되면 15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삼권 분립 침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한국의 이 권력 구조는 미국과는 달리 전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정부도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또 의원과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그 입법부의 권한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총리도 있고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직하고 좋은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의 관건은 의원 장관이 그 값어치를 하느냐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예를 들어서 혼자 앞질러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여당이 막 장관이 결정해온 것을 없는다거나 홍남기 부총리도 어느 정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정당과 내각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 장관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대통령이 또 나서줄 일은 나서줘야 된다. 이런 충고를 좀 곁들이고 싶습니다. 자, 그 많이 지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죠. 자, 청와대도 1월에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다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래요. 김종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정지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할 때에 법원이 이거 인용 안 할 거다. 아이고야. 이렇게 보고를 한 책임을 또 묻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 관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누구로 바꿀 것이냐 정치인 출신이 들어갈 것이냐 오랜 측근이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뭐 관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상조라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설명해왔던 최근 한동안에는 조금 잠잠하긴 했는데 한때는 거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여왔거든요. 김상조 실장을 대체할 인사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청와대가 어쨌든 참모 조직이고 그것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이 정무적인 차원에서 입을 상처를 최소화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정책적인 어떤 논란이 불거지고 그 논란을 그게 뭐 여당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관료들이 됐든 소화를 하지 못하고 결국 그걸 대통령이 뭔가 매듭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돼 왔고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윤석열 총장 문제이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근거 없이 되면서 이걸 결국 대통령이 마지막에 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까지 간 건데 한마디로 참사죠, 뭐. 그렇죠. 이것은 청와대에 계셔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도 그렇죠. 청와대 출신입니다. 잘 압니다. 그렇죠. 청와대, 국회 그리고 방송 모든 곳을 거친 그런데 이 그랜드 슬램이죠, 그랜드 슬램. 강철이빨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진행자인데 아무튼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으면 당연히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건지를 사실은 좀 내부에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을 바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인가 이거를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퇴진이 이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이 어떤 노선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네요. 결국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거냐. 그렇습니다. 이게 관건이겠죠. 자, 오늘 이 공직 인사와 관련해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지명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지명이 됐고요.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에 함께 올라와 있었는데 검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보다는 김진욱 연구관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진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대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대 양당의 반응은 정반대로 깔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정권 꼭두각시, 친문 사무처장, 사수처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 측은 저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스스로는 중도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내고 있고요. 예. 이 김 후보자의 특징은 3년 동안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것 외에도 예. 1999년에 그 유명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아주 황당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한 검사가 이제 낯을 먹다가 예, 그때 그 조폐공사 파업은 내가 유도한 거였다. 예. 이 말 한마디에서 촉발돼서 특검까지 꾸려졌었던 그 당시 사건에서 수사관을 맡은. 그 사건 수사했군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검사 출신이고 수사 이력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초기 공수처장을 검사 출신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검사 출신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평가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야당이 이것을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뭐 친문 사수처장이다, 정권 꼭두각시다, 이런 방향의 비판이 맞는 거냐는 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그 우려했던 시나리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가지고 야당의 비토권 없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뭐 뽑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이것은 친문 색깔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막 이제 쏟아져 나왔었는데 예. 결국 그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가 된 것이고 그래도 중도적인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어쨌든 좀 권력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려면 수사 역량이 굉장히 충실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공수처장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다. 예.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평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네. 인사 발표에 윤석열 총장은 어떤 느낌이 들까? 국민의힘에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예. 제가 그러했듯이 예.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그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 네. 예. 그 국민의힘도 혹시 징크스를 노리고 한 말이 아닐까. 자신들이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 이거 코드 인사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가 예상하고 정반대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친문사수처장이라고 얘기를 해두면 네.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법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항상 우리 상상력을 앞질러 가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수처 이 임장 임명에 대해서 왜 또 야당은 이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위원, 그러니까 네. 이현 변호사, 한석훈 변호사인데요. 예. 이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추천위원회 고유 권한인 심사 대상자 제시권, 심사 의결권 이런 것들이 부인되었다. 예. 그 의결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무효 확인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아니 또 가처분 신청입니까? 이것은 또 많이 봐서. 이것은 저를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네, 흉내 많이 내십시오. 예. 아 진짜 이게 또 법정으로 가네요. 자, 일단 뉴스 화산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두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코로나 뉴스의 비밀, 이대로는 못 산다. 네. 아니 비밀이 있으면 비밀이 있는 거지 또 뭐 못 산다고까지 그러십니까? 네, 이대로 못 산다는 게 비밀입니다. 예, 자 오늘 신규 확진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 1,050명이었는데요. 국내 발생 환자가 이제 1,025명이었고 해외 사례가 25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가 20명이 늘어서 총 879명이 됐는데 아이고야. 사망자 계속 증가세거든요. 이것은 뭐 사실 예정된 수순이기도 합니다.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제 중증 환자가 같이 늘어날 것이고 그 중증 환자가 이제 사망자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여서 사실은 근데 이걸 또 최소화시키는 게 지금 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좀 슬픈 일인 거고요. 더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좀 꺾이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부 긍정적인 수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뭐 이런 현상인데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꺾이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리두기의 어떤 원칙을 잘 지켜주고는 있지만 실제 이동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뭐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또 그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상 생활에서 지금 감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온
이런 가장 또는 뭐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이제 뭐 있다가 서로 이제 감염이 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사망자 증가에 대해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보다는 우려했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사망자 증가가 예정됐다 그러면 예정된 죽음 같아서 그거는 조금 듣기에 그렇습니다. 역시 이렇게 정치인 출신들이 있어야 실언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저의 실언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욱 우려가 되는 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지금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정부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 전에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한다라는 게 그럼 3단계가 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3단계는 뭐 여러 차례 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안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글쎄 이 얘기는 몇 번째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연장을 할 것인지 지금 수도권 2.5단계 이걸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3단계로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이번 주의 상황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 감염으로 이어졌느냐 아니냐 여기까지가 이제 남은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 영국발 그 변이 바이러스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듣고요. 그 전에 먼저 이 동부구치소 상황이 조금 더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구치소로 막 확산되는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92명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후에 이제 확진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17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가 16명, 강원 북부교도소가 1명,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일단 지금은 동부구치소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좀 확진자를 빼내고 그다음에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전원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도 확진자에 준해서 뭐 1인 1실을 사용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구치소라든가 이런 환경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지금 뭐 상당히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가능하려면 사실은 거의 모든 구치소의 전체에 있는 지금 이 수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세매 가지고 지금 계획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있는 재소자들을 이 밀집도를 줄이는 게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목표다 보니까 확진자의 구속, 형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건의 검토를 하게끔 했고 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수용자의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한다. 이런 계획도 지금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별개로 지금 초동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정황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은 마스크를 예산 문제로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 문제라는 게 사실은 좀 과장되어 있는 것이다. 좀 더 저렴하게 마스크를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면 마스크가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코에 이제 철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게 또 플라스틱인 마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집인 건데 자기가 있는 집이나 비슷한 것인데 하루 종일 그런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감기약을 줬다는 거 있거든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감기약을 줬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격리를 시키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뭐 해열제 정도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19에 특별한 어떤 매뉴얼이 작동했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매뉴얼이 그냥 작동한 거죠.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을 줘야겠는데 코로나19는 약이 없으니 그냥 감기약 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주 먼 옛날 군대에서나 있던 제가 또 군대를 너무 또 폄하하는 것일 수도. 뭐 군대 그런 일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내용이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들을 강당에 뭐 집합시켜서 뭐 영화를 보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무부의 초동 대응 미흡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아주 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교정시설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게 굉장히 부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중미 남미에서 특히 교정시설 확진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구치소 미결수도 아니고 기결수인 사람 일부를 집으로 보내는
잠시 석방시켜주는 그런 사태까지. 나라도 있습니까? 예, 중미, 남미에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저절로 감염이 되네. 예,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죄수들 일부를 그 국방어학원 만들 때 제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또 이런 쓸모가 있네. 네, 그러셨군요. 네. 감동했습니다. 네. 예, 완세. 네. 그만 좀 지켜 세우시고. 김종대 완세.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또 하나의 시한폭탄 같아요. 지금 방역당국이 영국발 입국 확진자 2명의 검체에서 새로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새로 나온 2건 중에 한 건은 지난번에 이제 이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경우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영국에서 입국한 뒤에 자가격리하다가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 가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와서 이제 응급실에 간 경우였는데 20분 만에 이제 40분 만에 숨지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19 확진된 그런 경우였죠. 이 과정에서 주민이나 구급대원 등이 지금 접촉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분들은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 없다고 하고요. 지금 두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서 입국한 20대 여성입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인 것인데 일단 검역 과정에서 진단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바이러스 확인이 이분 가족들까지 퍼지도록 확인이 안 됐던 모양이군요. 이 80대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이 3명이 있는데 다 양성 판정 지금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3명 가운데 1명의 경우에 지난달 8일에 먼저 입국을 해서 자가격리가 해제된 상황이었는데 격리 해제가 된 뒤에 마트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변이 바이러스 여부가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국이 승인을 했는데 이르면 그런 다음 달 4일부터 보급이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연합에는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자체를 안 했다. 이 사실이 확인이 돼서 우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만 FDA나 유럽에서 안 한 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건데요. 다행히 모더나하고 2천만 명분 백신 공급에 합의를 했으니까 계획대로 이게 돼야 된다. 이런 뭐 바람을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